이제 아주 다양한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데이터 AI 로봇으로 이어지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산업 생태계 이야기라든가 또는 배송 로봇에 관한 이야기 아마 사례들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뒷부분에는 아마 규제 혁신 관련해서도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을 모시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각 우리 세 분별로 한 2개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주로 우리 AI 로봇 산업이나 또 규제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샤 칸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AI가 인간, 기계, AI 자체를 이제 더욱 생산적이도록 만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이제 AI 자체가 다시 이제 생산적이 되는데 그 방법이 AI가 서로의 작업을 연결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조금 전 설명하실 때도 보면은 이제 AI가 다른 AI를 이제 컨트롤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AI가 AI를 컨트롤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걸로 보면 사람이 통제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I think that's a very good question. That the initial seed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de by a human being. But even Sundar Pichai, the CEO of Google, Joshua Bengio, Jeffrey Hinton have pointed out that it is beginning to think independently. And there has been some research that they did some research on chess games, and they found that it was not only stochastic probability that was making the AI reach its conclusions, but that the AI was actually forming some kind of mental models about the world similar to human beings. So when we think about where it started, I would agree with you that many of these AI were initially coded, the algorithms were made in research labs, but over time, they may well be out of the control of humans. So, in fact, it is not true that the human will always control the AI. The only way for the human to maintain agency and control over AI is to set some circuit breakers. For example, when you have a New York Stock Exchange or any stock exchange, the algorithms are trading each other. And so the price can go up and down with hedge funds. But when the hedge fund algorithms drive the price down too much, too fast, there's a circuit breaker and we stop the trading. These are the kind of guardrails that governments and researchers and corporations need to think together about what is the outer boundary in which we will stop AI, and that is how we control it, not necessarily in the algorithm itself, but in the places where we say you can't go past this at any time or we will switch it off. 네, 최근에 AI 로봇 화두가 사실은 이제 얼마만큼 인간의 통제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느냐, 또는 인간과 같은 자의식을 가지게 될 거냐, 또는 뭐 인간과 같이 감정을 가지게 될 거냐, 이런 이제 논제들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인데, 오늘 우리 아이샤 칸나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이제 알고리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AI가 이제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나 또는 뭐 가드레일을 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뭐 주제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도 추가적으로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심현철 교수님께서는 인간형 로봇 관련 기술이 이제 크게 발전해서 이제 일반인보다 운동 능력을 이제 뛰어나게 보이는, 아까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아틀라스처럼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이제 이에 대응하는 기술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인간형 조종사 로봇이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 인간 조종사 로봇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 AI가 현실화된 걸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사람들이 좀 로봇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움이나 뭐 이런 그 기대보다는 공포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AI 로봇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구자로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AI 자체의 기술은 뭐 AI 연구자들께서 더 잘 아시긴 하는데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보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초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저희가 이미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동 능력은 뭐 자동차가 나오면서 달리기는 이미 졌고, 그 다음에 계산 수학 산수 실력은 컴퓨터가 나와서 한 30년 전에 이미 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자연어를 처리하는 기술까지 이제 인간보다 더 훌륭해지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 이런 기술들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요. 이제 얘네들을 얼마나 우리가 인파워를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GPT는 이제 그 컴퓨터의 그 익스플로러라든가 뭐 브라우저 상에만 존재를 하고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액션으로 연결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예컨대 바로 뭐 스탁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하는 것 같이 로봇가 뭘 조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을 날리고 거기가 걔네들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때 이런 실제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물론 저희는 좋은 쪽으로 쓰고 싶어 하지만 그게 뭐 실수가 되든 아니면 진짜 인공지능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해지고 있어서 그 진짜 그런 새로운 시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규제하자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그 아까 제프리 힌튼 얘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꼭 만들어 놓고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오펜하이머 그 영화도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규제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 약간 좀 그렇게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 저런 얘기를 하는 생각, 저 같은 연구자들은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그 뭐 흔히 말하는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판도라의 박스는 열렸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하나 무서운 거는 이게 굉장히 그 자동차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대가 그 사고를 쳐봐야 자기 주변에 있는 거 한 대를 끝내겠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자동차는 100대 1000대가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레버리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자꾸 인간의 기술,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에게 자꾸 많은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인간의 또 이런 우리가 아직 부족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쪽에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한다면 이제 좀 디스토피아한 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우리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게 주로 세계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디스토피아한 뷰가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지 않나 걱정을 하는 공학자 공돌이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로 갈 가능성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만든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조종사로 약간 해가지고서 오늘은 뭘 받고 싶어라 생각하면은 조종관을 줬으니까 제가 조종관을 줬으니까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AI에게 리얼월드를 건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게 그걸 좀 진짜 그 게이트 키핑을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챗GPT 써보시면 그 이렇게 한 100페이지 되는 문서를 한두 페이지로 요약을 하잖아요. 사람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이제 뛰어넘어서 실제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AI와 로봇과 인간이 이제 공존하는 부분이 이제 화두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를 걸로 이렇게 보고, 실제로도 많은 그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손흥희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은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가 생기기 전부터 많은 발전을 이제 거듭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하고 로봇이 결합되었을 때 좀 더 어떤 극적인 효과가 있을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문제가 너무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로봇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의인화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일라이자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람과 같이 생각하면서 좀 이게 감정적으로 편안해지고 하는 장점도 있는데 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사람이 좀 소외되는 뭐 이런 또뭐 부작용도 있어서 그 점은 어떻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라이즈는 사실 그 정신과 의사를 모델링한 그 엑스퍼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게 소프트웨어 또는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처럼 이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치료 효과가 높아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근데 누구나가 다 사람 자체는 의인화 또는 사람이 만든 생성물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도 마찬가지죠.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여성의 그 조각을 했는데 너무나 자기가 만든 그 조각품에 빠져서 결국은 아프로디테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여성 조각상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시작부터가 우리 사람은 그리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가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애정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 상식적인 내용이면 괜찮은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AI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윤리 개념의 내용들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좌우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 윤리가 있다면 그것도 통제가 안 되면 규제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을 떠나서 제조업용 로봇이 서비스용 로봇으로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계속 나중에는 AI와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영역들이 노동을 떠나서 감정까지도 교환하게 될 때 오히려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결국은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했던 논의를 하면서 제가 약간 놀란 거는 우리 전문가들 대부분이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직은 좀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좀 찬반 의견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약간 저도 이 좌장을 하면서 좀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다시 심은철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AI하고 사실 로봇은 원칙적으로 AI는 이제 소프트웨어고 이제 로봇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를 이렇게 지칭하는 건데 이 AI 기술이 이제 이렇게 로봇에 이렇게 적용되는 게 이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부분하고 한국은 지금 이 아까 인간 로봇 조종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한국의 이런 그 로봇 산업의 수준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인간 그 로봇 조종사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AI 로봇 산업의 현황이나 그 AI 기술이 로봇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은 여기 손은영님께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학자로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봇 기술, AI 기술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AI 기술은 한 2010년대 정도부터 침투하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에서 얼굴 인식하시는 기술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에 뭐 페이스타임으로 페이스를 아이디 여러 것들이 다 AI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정밀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상한 줄 가끔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 소위 말해서 뭐 사람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데는 많이 못 쓰지만 뭐 돼도 그만 되면 너무 좋고 안 돼도 좀 큰 불편이 없는 데는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차가 사람 인식하고 차선 인식하고 하는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 인식 부분에 한 지난 몇 년간 많이 침투해서 이제 상당히 뭐 쓸 수 있는 데는 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판단 부분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말하는 그 강화학습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그 모델 기반 기법으로 풀기가 너무 복잡한 문제들을 그냥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도 많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결합하는 이제 엔드 투 엔드라 그래서
그냥 카메라 입력을 넣어주면은 운전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조금씩 뭐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AI가 그런 이런 상황의 의미론적인 것들을 분석을 못했었어요. 한 10년 전에 이미지넷 시작하면서 예컨대 뭐 이런 걸 하나 보여주게 뭐냐 그러면 이제 펜 이렇게 하는 게 한 10년 전부터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람을 능가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사진을 딱 보여주면은 제가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은 무슨 뭐 회의가 장소에서 어느 연사가 펜을 들고서 뭔지 설명하려는 그림인 것 같다라고 설명까지 이제 해줘요. 그런 게 그 이제 그 최근 2, 3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도 이 부분이 참 신기한데요. 그 LLM이 그런 많은 그 텍스트들을 합숙했을 뿐인데 그 학습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 로직을 끌어내 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로봇 과학자들은 뭘 하고 싶냐면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를 로봇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행동으로 이어주는 모듈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그런 연구를 이미 시작을 해서 어느 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로봇에 사실 AI 로봇은 굉장히 물론 AI가 훨씬 큰 집단이고 로봇은 약간 좀 사업 규모나 그런 학회만 보더라도 뭐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이 AI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AI 연구랑 로봇 연구는 열심히들 하시고 사실 아까 조종사 로봇 아까 질문하신 게 세계적인 사례가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미국에서 연구를 좀 한 게 있는데 인간형 로봇은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다축형 로봇을 썼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과제가 공고가 나갔을 때 인용한 게 제 논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로봇 종사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학회에다가 논문을 낸 게 있는데 이거 한국에서 이런 걸 누가 냈는데 우리 미국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은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그런 다축 로봇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는 게 좀 더 범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조종 로봇이 아니라 무슨 운전 로봇 같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발언을 오래 가지고 우리 손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지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로봇 산업,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예, 로봇 산업은 일단 일석삼조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현재 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 하나.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노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하나.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시장 개척이라고는 또 하나. 이렇게 일석삼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보통 제품 경쟁력을 높였잖아요. 제품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격, 품질, 납기.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중국 제품들이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은 제품 경쟁력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산업 경쟁력은 크게 기술, 시장, 자금입니다. 우리가 그 기술은 뛰어날지 몰라도 시장은 너무나 작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의 자금이 있는가라고 하는 퀘스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점에 그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시장을 만들어서 크게 시장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쯤에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매년 법에 의해서 5년간 기본 계획을 얘기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다른 5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 저희가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는 제조업용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 그다음에 인력 양성, 표준, 그리고 규제 개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등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산업하고 가장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국내에 지금 제주도 또 국내 광주의 공장을 거기 안 가서 핸드폰 또는 서울 본사에서 디지털 TV로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 있는 싱가포르 공장도 사실 똑같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 수리, 생산, 제조, 판매를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서 AI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파워풀한 그런 우리의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파트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잘 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죠. 하지만 말 위에 안장을 올려놓고 내가 조종을 하면서 그 말을 가지고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AI 또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파워풀한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샤 칸나 대표님께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발표문에서도 그 AI 윤리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하고 미국의 이제 글로벌 AI 기업 중심으로 AI 규제를 위한 국제 기구가 좀 설립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AI 기술이 이미 발전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후발 기업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 후발 기업들에게 이제 기회를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규제 관련되는 기구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Well, I think that most countries are going to come up with their own regulations. And every government has to balance between allowing innovation and AI to thrive and at the same time reducing its risks throughout its industry and society. And it's as important for societal cohesion in some cultures, whereas in others it's more important for it to be something that there are not any monopolies. So every country will have its own take. But fundamentally, there is largely an agreement between all countries that this can be dangerous. It can be very valuable to have artificial intelligence to improve productivity, to elevate people from poverty, to improve access to digital health and digital educ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manipulative, it can be biased, and it can also, through data poisoning and AI hacks, be overtaken by maleficent actors. So what we see, I think, is interesting is the next step. We have the European Union's AI Act, and then we have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countries from Saudi Arabia to the Philippines to India looking at this. But what is the right way to govern? Once you have a framework, like the European Union does, that if there is an AI that can significantly impact a person's life, then that company that produces that AI has to be very carefully audited. And I like Singapore's approach. What Singapore has done is it has created an AI tool. It's essentially 3 open source, IBM open source modules that check the AI, whether it's biased, whether it is vulnerable to generative adversarial attacks, or whether can be manipulated. And then the companies download this toolkit. It's called AI Verify. And if they want, they can voluntarily then report it to the government. That's today. In the long run, I think all governments will move to a point where they will send out AI governance tentacles into companies which will expose their AI models and check that they are, in fact, within the risk parameters allowed by that government. And that kind of algorithmic governance requires one thing. It requires trust in the regulatory body and of that government. So what we'll see is there'll be some countries emerging, and certainly Singapore is vying for a top position amongst them, where you can trust that this government has audited and confirmed through its own algorithms, and now many of these governments have top AI researchers within the government agencies, that it has verified that this AI is safe and is under the governance of the Singapore government or the Korean government, the US government. I think that's where really we're going, because there is general consensus now that we both need it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but equally to protect our citizens. 그 추가로 혹시 그 AI 베리파이 툴이라는 게 법으로 강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It's not mandatory at the moment. Right now, it's like ESG was. Remember when ESG, everybody has to report their sustainability footprint. Now some New York Stock Exchange and other exchanges say, no, you have to do it. We are on that road where it will become mandatory, maybe within 5 years. 네,
그 말씀하신 EU의 이제 AI 액트의 가장 중요한 내용도 이제 그 AI를 이제 위험 단계별로 좀 이렇게 분류해서 그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 이런 아까 베리바이 툴 같은 걸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마 세계적으로 보면 어쨌든 AI 중에 좀 위험한 AI는 사전에 안전성을 좀 검증을 하고 출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위험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느 것이 고위험에 해당하느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기업들이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법으로 강제를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도 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 한국 포함해서 이걸 강제하는 법은 아직 이제 발효가 되지 않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그 법안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그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같은데 그 우리 아이작 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국가와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오늘 발표문에는 없었는데 원래 발표문에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그 학생들이 이제 AI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그러니까 아주 최신의 교육들을 받는 장면을 보이시면서 AI가 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은 디바이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봐서 그 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 if countries invest in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the data centers for the compute capability, they will not let the digital divide happen. The digital divide only happens if we don't let people in poorer parts of the world, and there are within countries people who are poor as well. People in major cities have access to AI, to education, to VC funding, whereas those in villages do not. But when you have AI personal tutors, and we're working on telehealth in Africa, we're working on education in Southeast Asia, when you have AI provide people that access, then you immediately lower the digital divide. But how can countries do that? How can governments do that? Or how c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support international development do that? Well,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Number one, you definitely need to have infrastructure, and this time it's AI and digital infrastructure. So before we used to talk about roads and bridges, energy, all of this is important, but now equally important is your data centers or your satellite connections that are providing that data connectivity. And of course, your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because your phone becomes your medium for digital work and for digital education. And the second thing is, there's certain things the government does provide, and I'm talking about developing countries now. Number one, identity. Once you have a digital, national identity and a digital identity, you can build a lot on it. We've certainly seen it in India with Aadhaar. We've seen it in Pakistan with Nadra card. We see that when you have identity, you can receive payments. You can be a participant in the economy. And believe it or not, people didn't have a digital identity in many, many of these poorer countries. Once you have that, then the government builds another layer on top. For example, in India, they've built a unified payments infrastructure. And this allows people to easily send payments back and forth with QR codes. And now, for example, Meta has come in from the US and said on top of that, you can buy railway tickets from Delhi to Mumbai with your WhatsApp. The reason I'm pointing this out is because there are layers of infrastructure. Once the government provides the basic layers and then provides identity and some financial infrastructure, then the private sector comes in. And then young people and old people don't need to stand in lines for hours, which is a huge drain on economic productivity. And then AI can be used to give them subsidies when they need it, to recommend fintech products when they need it, to give them education when they need it. So AI comes later,
before that, you have to put this fundamental infrastructure in place. And I go to conferences from Africa to the Middle East to the US. Everybody's investing in the same thing so that that AI layer can give them that digital advantage.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이제 좀 마쳐야 될 시간 같습니다. 그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원장님 뭐 네. 예, 큰 이제 흐름이 왔죠. 그러니까 이 빅픽처를 그리려면 그 오늘의 제목처럼 빅 퀘스천을 해야 합니다. 지금 AI라고 하는 그런 산업기자 비즈니스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지금 초거대 AI를 생성하고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 4개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 정도? 아마 얀덱스를 가지고 아무리 러시아가 해도 우리만큼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그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할 것이다.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 뭐 미중 간의 갈등을 떠나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AI에 관련돼서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도 영향력이랄까 구속력이랄까 이게 그닥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가 가만히 봐보면 NATO 요즘에는 그 나토가 그 No Action Talk Only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은 못 치고 그냥 말만 하는 그런 경우가 돼 있어서 AI에 관계된 국제기구도 일단 큰 틀은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국내에서부터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정말로 간만에 온 이 기회 놓치지 않는 그런 현명함으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요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더 퓨처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퓨처 오브 라이프 애프터 데스라고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관한 미래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가 아주 그 감명 깊게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자기가 뭐 이메일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 남긴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그 사후에 그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그 사람이 죽었지만 유족이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우리 대화형 챗봇 기술하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사회가 올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느낌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한 데이터 AI 로봇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조만간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AI에 의해서 사람이 대체되는 게 이제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지만 AI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업이 AI에 의해 대체되는 게 더 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AI 로봇과 우리가 공존하면서 AI 로봇을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간을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나 규제나 제도 같은 걸 할 것이냐고 되게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한국이 AI 로봇 분야 산업 분야에서 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